네, 안녕하십니까. 이슈인로의 최영수 변호사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 김성공 씨가 비즈니스를 사기 위해서 이제 브로커도 연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물을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오퍼도 사겠다는 오퍼도 하고, 뭐 그런 과정에서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이제 좀 상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분이 이제 변호사도 선임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계약서도 보는 그 단계를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 계약 단계, 컨트랙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 계약하는 절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제 이런 매물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청약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계약 단계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바이어로서 이제 사겠다고 이제 청약을 하고, 그래서 바인드 어그리먼트를 부동산 브로커가 셀러한테 또는 셀러 변호사한테 가져다 줌으로써 이제 시작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셀러 변호사님이 이제 그 바인더를 보고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작성은 뭐 여러 형태로 이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인수를 위한 계약서가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표준 계약서를 사용합니다. 물론 이제 그 비즈니스의 종류라든지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 추가되는 항목이 이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식당이라든지 이런 그 리콜 라이선스, 주류 면허를 이제 취급하는 곳에서는 뭐 그러한 조항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하게 이제 우리는 모기지를 한다든지, 은행에다 융자를 할 경우에도 그러한 이런 특약들이 이제 삽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셀러 변호사가 이제 바인더를 받게 되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조건을 근거로 해서 표준 계약서에다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모든 사항을 이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계약 내용이 있겠습니다만은 다음과 같은 사항은 좀 주의를 해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먼저 매수인의 이름, 그러니까 사는 사람의 이름을 개인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회사로 할 것이냐. 근데 일반적으로 뭐 개인으로 하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우리가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되면은 그 개인에 대한 책임, 비즈니스를 하면서 발생하는 이 개인 책임으로부터 자유를 있기 때문에 거의 99% 이상은 개인 이름으로 하기보다는 회사를 설립을 해서 이렇게 이제 비즈니스를 사게 됩니다. 물론 이제 계약서를 이제 작성을 할 때 회사가 설립이 안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바이의 개인 이름으로 일단은 계약을 하고 나중에 회사로 전환하는 뭐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급하게 뭐 예를 들면 회사 이름을 확정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청약을 했긴 했는데 바이어 쪽에서 셀러 쪽에서 이 우리가 오퍼한 이 계약에 대해서 승인을 좀 미루는 뭐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회사를 바로 설립하지 말고 일단은 개인으로 그 계약서를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게 어느 정도까지 확정이 되면 회사를 설립을 해서 그 계약에 임하는 게 좋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우리 회사를 뭐 만드는 절차에 대해서는 조금 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제 본인이 그 업종에 따라서 맞는 본인이 원하는 이름을 한 두 개 정도를 이제 일단은 상정을 하고, 그거를 이제 변호사나 우리 회계사님한테 갖다 주시면은 일단은 그 스테이트 회사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름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좋은 이름을 이렇게 했다고 해도 나중에 이제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먼저 회사를 만들 때는 웹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같은 이름이 존재하는지를 먼저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 이름이 내가 쓰고 싶은 이름이 존재를 한다 그러면 뭐 다른 이름으로 만들고요. 그래서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또는 팩스를 통해서 뉴욕 같은 경우는 스테이트 디파트먼트에다가 그 정관을 이제 신청함으로써 이제 회사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접수를 하기 때문에
뭐 빠르면 하루 이틀 만에 우리가 회사가 설립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회사가 설립이 되면은 그 회사 설립된 걸 기준으로 해서 국세청 IRS에 들어가 가지고 그것도 온라인으로 EIN 넘버를 받습니다.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우리가 소위 말하는 회사 세금 보고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회사 세금 보고를 받으면은 우리가 미리 했던 주에서 만든 그 회사 설립 서류하고 그다음에 EIN 넘버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그 회사 이름으로 이제 이렇게 그 구자를 열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회사는 이렇게 설립이 되고요. 근데 어떤 분은 꼭 이제 회사를 설립을 안 하고 뭐 비즈니스가 작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책임에 대해서 크게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자영업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개인의 이름을 가지고 비즈니스 하는 게 금지되기 때문에 반드시 비즈니스 서티피킷이라는 비즈니스 서티피킷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받냐면 그거는 그 회사가 위치하는 그 비즈니스가 위치하는 그 카운티에 클럽 오피스 가가지고 비즈니스 서티피킷을 본인이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고 피를 내면은 비즈니스 서티피킷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회사 설립 방법은 스테이트 디파트먼트를 통해서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자영업일 경우에 비즈니스 서티피킷을 그 비즈니스가 소재한 카운티 클럽 오피스 가서 받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 상에 이제 매매 대금입니다. 매매 대금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 브로커를 통해서 이제 딜을 할 때 벌써 확정이 돼 있을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은 브로커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미리 이 계약 그 매매 대금을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확정이 됐을 경우에 변호사가 이제 계약서에다가 이제 그 계약금을 계약 전체 대금을 금액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그 금액에 대해서 10%를 이제 다운 페이먼트로 이제 보통 책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클로징 때 뭐 90%를 이제 다 준비를 하든지 안 그러면은 은행에서 론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지불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셀러 매도인이 그 바이어한테 오너 파이낸싱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은행을 통하지 않고 파는 사람이 금액 일부를 클로징 때 받지 않고 모기지로 가는 뭐 그런 형태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혹시 비즈니스를 사실 때 뭐 충분한 그 대금이 없는데 다행히 매도인이 파시는 분이 이런 어레인지먼트에 대해서 뭐 승인을 할 경우에는 계약서를 그렇게 작성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매매 대금이 만약에 뭐 10만 불이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이 10만 불은 무엇을 커버하는 것이냐? 네, 거기에 대해서 아마 궁금하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를 인수한다 하면 거기에 있는 리스,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일구어 놓은 이제 뭐 클라이언트라든지 아니면 손님들의 어떤 그런 리스트라든지 그다음에 안에 있는 가구, 장비 뭐 그런 것들, 시설 같은 거를 일반적으로 인수하는 대가로 매매 대금이 책정이 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을 할 때는 아시다시피 이제 그 비즈니스가 그 비즈니스 로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인스펙션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 매매 대금에서 어떤 시설이라든지 가구, 그다음 기구 이런 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항목들이 실제적으로 잘 작동을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셀러가 말하는 대로 존재하는지를 반드시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약서 사인하기 전에 반드시 그 인수하려고 하는 비즈니스에 가가지고 인스펙션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인스펙터를 홈 인스펙션 하시는 분을 고용을 해서 뭐 한 500불 정도 이렇게 피를 지불해 가면서 면밀하게 이렇게 인스펙션을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비즈니스를 인수할 경우에는 보통 이제 본인이 직접 가서 본인이 보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좀 이렇게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꼭 인스펙터가 아니더라도 네, 이렇게 해서 보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항목들이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구라든지 어떤 장비라든지 기구 이 시설에 대해서 작동이 잘 되는지를 일단은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에어컨이라든지 히팅, 보일러, 그 다음에 이제 비가 셀 수 있는지 또는 뭐 유리창이 깨진 게 있는지, 그 다음에 플러밍이 잘 되는지 뭐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이제 인스펙션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걸 심한 경우에 클로징을 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이 보일러가 그 다음날 고장이 나가지고 겨울에 그거를 뭐 8,000불을 주고 다시 이제 이걸 갈아야 되는 뭐 그런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가 아닐지라도 본인이 가가지고 이러한 기본적인 항목들은 인스펙션을 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도록 이제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스펙션 중에서 이제 또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사항이 전기라든지 물 이것이 테넌트 이름으로 서버 미러가 되어 있는지를 한 번씩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 서버 미러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매매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 이름으로 또는 우리 회사 이름으로 명의를 바꾸어서 우리가 그러한 유틸리티 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이것이 이제 세프로 미러가 안 돼 있고 건물 주인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이러한 비를 건물주한테 주는 것인지 아니면은 세프로 미러가 돼 있어서 건물주한테 안 주고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인지 뭐 그렇게 좀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새 건물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 유틸리티 이렇게 물이라든지 가스 라인 이런 것들을 할 때 이 미러를 이제 테넌트한테 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잘 챙겨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지 못한 그런 비용들을 지불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약하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큐리티 디파짓입니다. 네, 뭐 지난번에도 제가 비즈니스를 인수하는데 한 80% 이상은 리스 값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리스에 보면은 이제 매도인 셀러가 그 전에 비즈니스를 살 때 건물 주인한테 맡겨놓은 이제 시큐리티 디파짓이라는 보증금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매 대금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끼리 특약을 해서 매매 대금 안에 시큐리티 디파짓을 포함을 하지 않은 이상 시큐리티 디파짓은 매매 대금에 별도로 반드시 지불을 해야 된다. 이걸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당사자들이 이제 이걸 잘 모르시고 나중에 이제 매수인은 이거를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시큐리티 디파짓 줘야 돼 가지고 뭐 계약상 좀 분쟁이 있던 것도 제가 뭐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좀 이렇게 처음에 당사자끼리 이렇게 확인을 할 때 뭐 이런 정보를 좀 참고를 하셔서 시큐리티 디파짓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약금 이제 계약서 상에 우리 계약금하고 그다음 잔금 부분이라는 그런 항목이 있는데요. 뭐 계약금은 아시다시피 뭐 10%입니다.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김성공 씨가 뭐 이 내일 가게를 사는데 매매 대금 전체가 10만 불이다. 그러면 계약금 다운 페이먼트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10%니까 만 불을 일단 지불하게 되겠습니다.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서티파이 체크로 하지 않고요. 그냥 일반 체크로 해서 이제 주고요. 뭐 세법적으로 볼 때도 본인이 개인 책을 쓸 경우에 나중에 이제 그거를 이제 CPA한테 얘기를 하시면 비즈니스를 사는 대가로 이 만 불을 썼기 때문에 나중에 회계적으로 나중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거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개인 책을 썼다 할지라도 그것이 비즈니스를 사는 데 썼기 때문에 나중에 회사 회계에 반영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뭐 잔금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이제 90%를 다 준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SBA 론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은행에 가서 이런 그걸 90%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러가 돈을 다 받지 않고 오너 파이낸싱으로 해서 매매 대금을 다 안 받고 모기지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어떤 지역에서는 뭐 10%가 아니고 뭐 5%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뭐 만약에 이제 돈이 뭐 한국에서 뭐 한 얼마가 오는데 당장에 지금 10%가 없다. 네, 그럴 경우에는 셀러한테 얘기를 해서 뭐 꼭 10%가 아니고 뭐 7%나 5% 이런 식으로 해서도 그렇게 딜을 해도 되기 때문에 뭐 좀 이렇게 융통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계약서를 읽어보고 서명을 해서 다운 페이먼트 10%를 이제 보내야 되는데 뭐 변호사가 다 선임돼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10%를 셀러 변호사한테 이제 지불을 하고 셀러 변호사는 본인의 변호사 구자에 넣어서 나중에 클로징이 할 경우에 이제 그거를 셀러한테 주게 되는 그런 절차입니다. 혹시 이제 그 중간에 이제 딜이 이제 깨진 경우에는 뭐 특약이 나든지 아니면 그런 조건에 의해서 바이어한테 돌려주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이 다운 페이먼트를 사실은 이제 셀러 변호사 이름으로 보내서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됐을 경우에 돌려받아야 되는데 당사자끼리 계약을 하면서 이 다운 페이먼트를 셀러 그 개인한테 직접 주는 분이 계십니다. 물론 이제 브로커가 없다든지 아니면 변호사가 없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셀러가 다운 페이먼트를 받는 게 뭐 일반적입니다만은 변호사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 이름으로 보내서 변호사가 계약금을 갖고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0%이 잔금은 클로징이 이제 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certified check, 은행이 보증하는 수표로 준비를 해서 나머지 것들과 함께 정산을 하면 되겠고요. 혹시 이제 owner financing, 그게 셀러께서 이제 소위 말하는 돈을 다 받지 않고 융자를 해줄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차용 증서, promissory note라든지 동산 담보 약정서, security agreement를 통해 가지고 차용증도 받고 그다음에 그 매매 하는 그 가게 비즈니스에다가 UCC라는 동산 담보를 보통 설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클로징에 이제 클로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계약 내용 중에 클로징 시기에 대해서 이제 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뭐 당사자끼리 이제 클로징 시기는 일반적으로 이제 합의를 하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그 당사자가 정한 그 클로징 날짜에 보통 하면 좋지만 일반적으로는 뭐 어느 정도까지는 당겨지기도 하고 좀 늘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셀러나 바이어가 꼭 그 날짜 또는 그 이전에 클로징을 해야 될 경우에는 time is of essence라는 뭐 그런 표현을 해서 반드시 그 계약 그 클로징 날짜를 지켜야 되는 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꼭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좀 그 합리적으로 연장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좀 땡기는 경우는 당사자의 조건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를 이제 팔게 되면은 이제 그 부동산을 이제 팔고 사는 거가 좀 틀립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클로징을 하게 되면은 등기를 넘김으로써 거의 모든 이제 권리와 의무를 셀러 쪽에서는 이제 면하는 뭐 그런 게 되겠습니다만은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뭐 등기라는 뭐 이런 그 어떤 서류 자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bill of sale이라는 뭐 그런 거로 이제 등기의 역할을 합니다만은 이게 어떻게 등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무래도 비즈니스를 판다 할지라도 뭐 셀러가 혹시 비즈니스 하는 중에 문제를 발생을 시켰다든지 뭐 세금을 안 냈다든지 아니면 뭐 셀러의 그 채권자들이 받을 돈이 있다든지 자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팔고 살 경우에는 반드시 클로징을 하더라도 일부 금액을 셀러 변호사가 갖고 있다가 한 60일이 지난 이후에 뭐 문제가 없을 경우에 다시 셀러한테 돌려주고 혹시 그 와중에 혹시 문제가 생겨가지고 바이어가 피해를 당할 경우에는 변호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 에스크로를 가지고 보상을 하고 하는 뭐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클로징 할 때는 일부 금액을 셀러 변호사가 60일간 갖고 있다가 문제가 될 경우에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해결이 된 이후에 셀러한테 돌려준다는 그런 안전장치가 있다는 것 뭐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관계입니다. 우리 계약서에 보면 이제 임대차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바이어가 원한다 뭐 이런 게 이제 보통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리스를 양도받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은 셀러가 갖고 있는 그 리스를 그대로 또는 조금 수정해 가지고 이제 바이어한테 넘겨주는 그걸 어사이먼트라고 합니다. 리스 어사이먼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형태는 이제 셀러가 갖고 있던 리스와 비슷하기는 한데 이거를 공식적으로 넘겨주는 것보다는 그 셀러는 원래 갖고 있던 리스를 서렌더, 그러니까는 그걸 다 이제 그 건물 주인한테 반환을 하고 바이어가 독립적으로 독립되는 임대차 계약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뉴리스를 받는다, 뭐 이렇게 이해를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셀러가 비즈니스를 파는데 뭐 한 1년 정도밖에 이제 그 리스 기간이 없다든지 또는 그 이하로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리고 그 조건이 좀 안 좋다든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셀러가 좀 이렇게 다시 뉴리스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셀러가 이제 자기가 이제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자 그럴 경우에는 뉴리스를 이제 받는 수도 있고요. 뭐 지금 팬데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렌트비가 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지금 클로징을 하시는 분들,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특히 바이어 쪽에서 기존에 있던 이제 리스를 리뷰를 해서 이 조건이 너무 부담이 된다 이럴 경우에는 별도로 건물주하고 연락을 해서 좀 좋은 형태로 뉴리스를 받는 경우도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뭐 일반적으로 리스를 받아주는 것은 셀러의 책임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뉴리스를 받을 경우에는 바이어나 바이어 변호사가 직접 랜드로드하고 건물주한테 연락을 해서 조건을 말하고 그게 되면은 뭐 새로운 리스를 받는 경우도 다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모두에 제가 이제 그 좀 특별한 경우로 뭐 이런 주류 면허를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계약서에 이제 주류 면허를 받는 걸 조건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식당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뭐 노래방이라든지 또는 룸사롱 같은 경우는 이제 주류를 취급을 합니다. 또는 그 바라든지 자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바이어 쪽에서 또는 셀러 쪽에서 이 주류가 나오는 걸 조건으로 이제 계약을 하는 뭐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셀러 쪽에서는 이제 temporary 임시적으로 주류 면허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제 클로징을 하려고 하고요. 뭐 이제 그 인수인 그 바이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건부가 아니고 진짜 아무런 조건이 없는 permanent 리콜 라이선스를 받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임시로 temporary 리콜 라이선스를 받게 되면은 보통 클로징에 임해야 되는 조건으로 보통 뭐 합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 내용 중에 경업 금지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covenant not to compete 이렇게 하는데요. 뭐 아무래도 이제 비즈니스를 하다가 내가 팔고 이제 또 바로 옆에라 뭐 두 블락 다운에다가 똑같은 비즈니스라든지 유사한 비즈니스 열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매매 인수 비즈니스 인수 계약에서는 이 경업 금지 조항이 보통 들어갑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CD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10블락 안에는 뭐 본인이나 아니면 가족 그다음에 뭐 그런 분들이 유사한 또는 같은 동종의 비즈니스 하지 못한다. 이런 조항들이 보통 들어가고요. 나소나 소포 카운티 업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뭐 3년 동안 뭐 5마일 또는 10마일 안에는 비슷한 업종의 셀러가 종사하지 않겠다. 네, 그런 조항을 보통 넣곤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분쟁이 되는 분이 갖고 있습니다. 뭐 특히 네일 가게라든지 세탁소 같은 경우 뭐 오래 이제 하시고 뭐 그 근처에다가 또 이제 비즈니스를 여는 건 아니지만 그분이 또 옆에 동종 경쟁 업체 한테로 가가지고 매니저로 취직하는 분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인수하신 분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 또 변호사를 다시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특히 바이어 쪽에서는 이 경업 금지 의무를 조금 더 좀 신경을 써서 그 매도인이 그 근처에 오픈을 하는 것뿐만 아니고 어떤 뭐 직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손님을 이제 소위 빼가는 뭐 그런 것을 좀 주의 깊게 생각을 해서 이 계약서에다가 그거를 반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계약서가 어느 정도까지 이제 확정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요거를 이제 사인을 하고 10% 다운 페이먼트를 가지고
이제 셀러 변호사한테 보내게 되는데요. 뭐 그러면 만약에 이 계약서를 사인만 하고 우리가 바이어가 사인했다고 해서 뭐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냐? 네, 그거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모든 조건을 이제 다 리뷰를 하고 그리고 셀러 변호사한테 충분히 이제 얘기를 해서 수정이 된 경우에 바이어가 최종적으로 사인을 하고 그다음 10%를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내고 난 다음에 이 좀 더 알아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는 뭐 이 매매 대금을 뭐 들어온다고 잘 들어오기로 돼 있었는데 이게 뭐 안 들어오게 됐다든지 여러 가지 또 이 조건이 안 맞아 가지고 계약을 이제 캔슬하려고 하는 뭐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계약을 바이어가 사인을 하고 보내더라도 셀러가 사인을 하고 바이어나 바이어 변호사한테 모두 사인된 계약서 오기 전에는 우리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바이어 쪽에서 계약서를 사인하고 10%를 보냈지만 셀러가 사인하기 전에 계약서가 오기 전에 취소를 해야 될 경우는 충분히 취소를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알고서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까지가 이제 계약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어가 사인한 계약서를 셀러가 이제 리뷰를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사인을 하고 우리한테 뭐 한두 부를 보내고 그리고 보낸 10%는 이제 셀러 변호사 에스크로 계좌에다가 집어넣고 자 요렇게 돼야지만 이제 계약이 이제 완성이 된 거고요. 자 계약이 완성이 되고 나면은 이제 셀러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이제 리스를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건물 주인한테 직접 연락을 해서 새로운 리스, 뉴 리스라든지 어사이먼트 요거를 받아주려고 이제 연락을 하고요. 그다음에 바이어 쪽에서는 계약을 한 이후에 이 비즈니스가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것인지를 좀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말로는 담보조사라 하고 영어로는 리인서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리인서치를 이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리인서치가 끝나고 그 다음에 리스를 이제 셀러 변호사가 건물주로부터 받아주게 되면은 그때 클로징 날짜를 잡고 클로징을 하는 절차로 이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계약 단계에서 계약 내용에 어떤 것이 담겨 있는지를 간단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계약 후에 바이어 쪽에서 하는 담보조사하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에 동의를 받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클로징하는 요 단계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슈인 노예 최영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